2021년 6월 5일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자, 이 내용은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신뢰성과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위해서요, 신뢰성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 두 번째, 검증 가능성, 세 번째, 중립성입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당기 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오류 정리 시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핵심은 이겁니다.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익과 비용 거래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으면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정답이 되겠죠. 1번 정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2번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미계상, 3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미계상, 4번 단기의 기타 대손상각비를 대손상각비로 계상. 첫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얘는요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이고, 자본의 종류 중에서 자본 조정이죠. 따라서 수익 비용이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두 번째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얘도 자본입니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따라서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익 비용이 아니므로. 3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요 단기의 기타 대손상각비를 대손상각비로 계상했대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이고요. 영업비용의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했다 이런 거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같은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그는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수익을 인식했다면, 그 매출을 했다면 매출한 기간에 발생된 거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 기간에 재고자산이 팔려 나갔다면 당연히 매출원가를 인식합니다.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직접 차감하지 않아요.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면요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출원가로 처리해요.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을 금액이 하락한 만큼 직접 빼는 게 아니라 다음의 계정으로 간접적으로 빼는데요. 그 계정의 이름이 재고자산 평가 중단금입니다. 이걸로 해당되는 재고자산의 금액을 차감하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죠.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대변에 쓰면 차감되잖아요. 차감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처럼. 대손충당금은 해당되는 채권에서 차감하죠. 그래서 이게 직접 차감한다. 이렇게 틀렸어요. 예. 3번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는 매출원가에 가산해서 매출원가로 처리하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 보기 나와 있네요 밑에.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 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때 계정과목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만 틀렸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취득 시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A.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보유를 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하고 똑같은 게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세금과 공가로 비용 처리합니다. 여러분.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은 자산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처리한다는 말이니까 자산에 더해지는 거죠.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당연히 포함되죠. 따라서 A, C, 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 C, E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취득 시에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하고 나서도 포함시키는 게 있는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면 포함이 돼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면.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면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때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자산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본화 대상이 차입원가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짓게 되면 대출금에 이자가 나가게 되는데 그 이자까지 주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개발 단계에 속하는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연구 단계 거 고르라는 말이잖아요. 1번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이건 대표적인 연구 단계죠. 연구 단계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개발은 진행이 많이 된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뭐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연구 단계에 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연구 단계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들은 자, 개발 단계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봐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6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은혜상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두 가지로 원하고 있네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영업의 손익. 영업의 손익 중에서 영업의 수익을 원하고 있나봐요. 다 보기에 영업의 수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4월 1일 주식회사 장현테크가 발행한 주식 보통주 2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주 곱하기 만원 이렇게 하게 되죠. 200만원이 됩니다. 자, 대변은 그 지급한 돈 쓰면 되니까 예. 뭐 현금 등이 되겠죠. 계정 과목 이거는 써놓고 예. 그 다음에 8월 31일 주식회사 장현테크로부터 중간 배당금 한 주당 1,000원을 수령했다. 총 200주니까 20만원 받았다는 말이야. 받은 그거 돈을 쓰고 현금이면 현금, 보통예금 그 계정 과목 쓰고 대변에 수익 처리해야 되겠죠. 배당금 수익. 이 배당금 수익이 여러분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200주 곱하기 1,000원 20만원이 돼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되면 주가가 변동되면 평가해야 되는데 만원에 샀는데 12,000원이 됐대요. 2,000원 올랐네요. 그 2,000원 200주니까 2,000원 곱하기 200주 40만원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40만원 단기 매매증권 자산에다가 증가시켜야 돼요. 40 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에서 이익이 발생된 거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써야 되겠죠. 예. 평가이익 40. 자, 거래 3건에 대해서 잘 보시면 첫 번째 단기 매매증권 200만원 주고 샀는데 결산 시에 40만원 아치 주가가 올라서 240이 됩니다. 240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배당금 수익과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영업의 수익입니다. 20 40 합치면 60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항목은 자본 항목에서 가로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이익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항목은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총 3개거든요. 이 2개가 아니면 자본조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본조종입니다. 자본조종 1, 2번이 있어요. 자본조종의 계정 과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본조종의 계정 과목을 좀 암기해 주시고요. 혹시 계정 과목을 암기를 안 했다 그러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이론 문제도 시험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본조종 버튼, 자본조종 좌측에 계정체계 자본조종 눌러서 계정 과목 확인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잠깐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은 최대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수익이 됐다는 거는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면 내가 가진 모든 고난이 넘어가서 내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야 돼요. 통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전되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유의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이런 뜻이니까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2번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팔았다면요 통제하면 안 되죠. 통제할 수 없다. 그래야지 수익됐다고 할 수 있어요. 팔았다고. 2번 틀렸네요. 정답이 2번이네.
그 다음에 수익인식 요건에 만약에 팔았다면 그 금액을 실레세인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겠습니다. 매우 높아야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됩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원가관리회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1번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2번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예산을 짜거나 통제하는 그러한 자료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예산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고요. 예. 외부의 관계자들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거는 재무회계하고 관계돼요. 원가관리회계하고 관계되지 않습니다. 10번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원가의 공식이 생각나야 돼요. 매출원가의 공식. 매출원가의 공식을 써볼게요.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다가 더하기 올해 만든 거. 올해 만든 걸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말에 팔고 남은 거. 즉 작년에 팔고 남은 거 기초제품 2월 돼서 넘어온 거 2월 돼서 넘어온 거에다가 올해 만든 거 더해서 막 팔았겠죠. 근데 다 못 팔면 남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남은 거 기말 제품을 빼면 팔려나간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아봐요. 기초제품 여기 있네. 그 다음 기말 제품도 여기 있고 근데 얘가 없네요. 그럼 이 공식이 필요하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공식은 기초 제공품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에다 더하기 단기에 투입된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다가 다 완성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걸 기말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그걸 뺀 걸 말합니다.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 10만원 더하기 여기 35만원 그 다음에 빼기 여기 13만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계산하시면 32만원이고 그러면 기초 제품은 30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만든 거 32만원 그 다음에 기말에 팔고 남은 거는 28만원.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만원 더하기 32만원에다가 빼기 28만원 하시면 34만원. 그래서 팔려나간 매출원가는 34만원.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 두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매출원가의 공식과 단기제품 제조원가의 공식을 암기한다. 11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할 때 배부 방법 3개가 있어요. 직접, 단계, 상호. 그리고 보조 부분을 하나로 볼 것인가 2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단일 배부율법 그 다음에 이중 배부율법이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합니다. 계산 안 해요. 그래서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죠.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합니다. 고려하는데 상호는 다 고려하는 거고 전부 상호 간의 관계를 다 고려하는 거고 단계는 일정한 순서까지만 고려합니다. 일부라도 단계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보다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상호가 제일 정확도가 높고요. 다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단계, 직접. 예, 맞습니다. 2, 3번 다 맞네요. 4번 단일 배부율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단일은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입니다. 이게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는 두 개로 구분해서 한다. 그래서 이중 배부일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틀린 거는 11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분 소량의 제품을 소품종,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는 걸, 다양한 종류가 아니라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소품종이라고 그래요. 대량 생산할 때, 그럴 때 계산하는 거죠.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때.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업종은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참고로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보기 1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데 적합한 거는 개별원가 계산이죠.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업종들이 있죠. 예, 배를 만드는 조선, 비행기를 만드는 항공, 건설, 기계, 그다음에 주문받은 거, 이게 5개 오나요. 얘네들은 원가 계산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가격도 매우 높아요. 절대 많이 안 만들어요. 원가 계산이 잘못되면 큰일 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계산해요. 원래 모든 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제품에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소품종. 그런 것들 가격도 싸고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만약에 100개 만든다 그러면 100개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 나누기 100개 이렇게 수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걸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은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거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므로 직접원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아요. 재료비, 직접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하죠. 직접 간접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종합원가 계산이 비용이 적게 들어요. 단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말 시점에 공정별로 저공품이 존재해요.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만들고 남은 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정답 1번. 13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를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공급 시기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1번 현금 예상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인 판매기 위한 공급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즉 꺼내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그 밖의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네요. 4번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의 전부를 실제로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부니까 그 대가를 일정한 기간에 나누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의 이 지문대로 그대로 쓰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데 그 돈을 할부는 나누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받을 때마다 그 받은 날이 공급식이다 이거예요. 그게 장기 할부예요, 여러분. 네. 단기 할부는 좀 달라요. 단기 할부는 인도할 때인데 장기 할부는 여러분 단기 할부는 그냥 세법에서 할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년 초과해서 나누어 받기로 한 건 장기 할부는 장기 할부라고 그래요. 이 장기 할부가 이제
공급 시기가 다른데, 그냥 할부는 물건을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고, 장기 할부는 물건 준 날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이에요. 돈을 갖다 나누어서 받겠죠, 할부니까. 그 나누어서 받을 때 그 금액만큼이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돈 받은 만큼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요. 물건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장기 할부 판매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라고 돼 있어서. 14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지문이 좀 잘못됐네요. 예. 재화의 간주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이 아니라, 예, 여기 좀 지문 바꿀게요. 다음 중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예.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3번입니다. 신문 광고만 과세예요. 나머지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선세금계산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2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여러분,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올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물건을 계속 팔 때는 계속 발급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달 동안 판 것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발행할 때 그 작성 연월일을 그 달의 말일자를 쓰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처한테 발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맞고요. 2번은 틀리고, 2번이 그 정답이에요. 예. 4번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소담표쇼는 스포츠 의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에 해당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 띄웁니다.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카드죠. 카드는 신용카드 탭을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코드 넣고 CT카드, 그 다음에 유형에서 매입,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사업용 카드, 사용 여부,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창을 닫습니다. 2번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하여 조교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프로그램의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819번이라고 했으니까요. 가운데 코드 자리에서 819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료 계정으로 넘어가요. 자, 현금 조교 7번, 대체 조교 7번에 각각 넣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우측에 현금 조교 클릭하고 7번 치시고, 지문하고 똑같이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지문이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띄어서 입력하시고, 만약 붙여져 있으면 붙여서 입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띄어 있으니까 제가 띄어서 입력했습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3번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자, 이거 문제 푸는 순서가 제, 손, 이, 제 순으로 풉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잘못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부터 작업하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잘못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운반비 524번, 이게 제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경비죠. 예.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자, 책을 봐주시고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운반비 524번의 금액을 66만원에서 660으로 수정합니다. 수정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 변경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다가 입력해 줘야 돼요. 자, 저거 보고 하시려면 닫지 마시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단기에 만든 제품 제조원가는 매출원가 두 번째 자리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든 건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그 제조원가를, 정기를 말하겠죠. 정기, 그 작년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내다 팔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가져다가 손익계산서에 옮겨 적어줘야 돼요. 그 금액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죠. 예. 보고 그대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고치면,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매출원가가 변경됐으니까요. 단기순이익이 변경됩니다.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 단기순이익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단기순이익은 정기 거니까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수정해 줘야 되죠. 똑같이 이렇게 9,340만원이죠. 9,340만원이 되게 해야 돼요. 지금 9,933만원이잖아요. 보고 직접 치시거나 아니면 상단에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불러오기가 편해요.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변경되고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누르고
자, 프로그램에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될 때 이월 이익금 계정으로 해서 이월됩니다. 결산 시 이걸로 딱 바꿔요. 이 이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될 때 이 이름으로 바꿉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수정이 딱 되면 대차 차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다음 2번 다음 거래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입력 시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첫 번째 날짜 7월 20일을 입력합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죠. 국민은행에서 8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차입하여 즉시 주식회사 샘메이에 미지급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돈을 빌려서 미지급금을 갚았다라는 말이죠. 8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빌린 돈의 이름은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미지급금 지급하는 데 썼으니까 미지급금 부채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빌린 돈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둘 다 채무이니까 거래처 넣어 주셔야 돼요. 500만원씩 쓰고. 자, 입력하실 때 거래처 잘 보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8월 21일입니다. 공장 이전을 위해 신축 중이던 건물이 완공되어 취득세 등 관련 소요 공과금 7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유형자산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재비용, 즉 부대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되는 취득세 등의 소유 공과금은 건물로 처리합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되죠. 자산의 감소. 3번 보겠습니다. 8월 30일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500만원을 국민은행에 이체하였다. 단기 차입금을 갚았다는 말이죠. 차변의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 500만원, 부채 감소 차변입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5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월 10일을 보겠습니다. 지난달 영업팀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온천 징수한 소득세 16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온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험료 등은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예수금. 지난달에 예수금으로 처리해놨겠죠. 예수금이라는 계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입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하면서 이거 회사가 미리 공제해서 가지고 있다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채거든요. 이거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에 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외상입니다. 여러분, 외상이고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지급금에는 채무니까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예수금도 채무는 맞지만 해당되는 기관이 어딘지 밝히지 않았으므로 거래처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BC카드가 돼야 되겠죠. 저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 영통산업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화물 운송비 1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제품을 팔기 위해서 발생된 운임, 즉 당사가 부담하는 운임은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니까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처리해야 돼요. 즉 판관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관비의 이름 운반비, 운반이라고 쳐서 판매 관리비를 선택합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11월 1일. 사채 액면 총액 2천만원, 상환기간 3년, 발행금액 2,200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이 회계 처리 보도록 하죠. 사채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발행하면 그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대변에다 사채라고 씁니다. 그리고요,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받은 돈은 이제 발행 금액으로 받게 되니까요. 이렇게 보통예금 2,200 쓰면 되죠.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큰 걸 할증 발행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증 발행이 발생되면 그 차액은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입력하실 때 사채 두 글자 치시면 여러분 사채가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 글자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채할까지. 자, 그래야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창을 닫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8월 3일부터 보도록 하죠. 새로 출시한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판매 부서에서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분류에게 홍보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여 배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제일 먼저 유형을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유형은 증명서를 보고 골라요. 그래서 증명서를 먼저 찾아야 돼요.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이거 부가세 공제되는 거죠. 예, 그러면 51번 과세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하고 관계되는 이 홍보물은 광고 선전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나중에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써져 있네요. 자, 그러면 지문대로 입력해 볼게요. 홍보물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이므로 100만원 입력하고, 자 블루라고 넣고요. 주식회사 블루, 전자란에 여, 그 다음 회계 처리는 미지급금 해야 되니까 호언합 3번. 자 기본값으로 매입은 온재료가 나오는데요. 자 온재료가 아니므로 계정 과목을 광고 선전비로 고쳐주시고, 대변에 4번, 대변 4번 해서 대변에 미지급금을 입력합니다. 자 미지급금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요. 자동으로 거래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에 공급처 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두 개가 일치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복사해서 끌고 내려옵니다. 상단에 있는 공급처명은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2번 8월 10일 주식회사 삼성상해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7월 30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삼성상해가 발행한 약속보험을 수취하였다. 일단 제품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1번 과세입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은 수령했다고 했으므로 선수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팔고 약속보험 받은 거는 받으럼이 되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싶으면 3번 혼합으로 입력한다고 그랬죠. 예. 자 여기서 계약금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데요. 자 그 계약금은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셔가지고요. 지문에 제시된 대로 7월 30일 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0만원이죠. 그리고 지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1100만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8월 10일에다 입력해 볼게요. 자 8월 11일 8월 10일 자 11번 과세. 자 지문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란에 여하고 분계 혼합 차변에 선수금 1100만원 차변에 이렇게 받으러 440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월 10일입니다. 선적 완료한 제품은 미국 소재 법인인 이베이에 11월 2일 $10,000에 직수출하기로 계약한 것이며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 계약일 시점 기준 환율은 $1당 1210원이며 선적일 시점 기준 환율은 $1당 1250원이다. 먼저 직수출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직수출이라고 되어 있으면 유형은 16번 수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16번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중요한데요. 물건을 선적, 즉 공급하기로 하고 대금을 공급 시기 이후에 받기로 했을 때, 대금을 공급 시기 이후에 받기로 했을 때, 그럴 때는 공급 시기, 즉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공급가격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 중요한 거죠. 계약 시점의 기준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 환율은 대금을 미리 받았다면, 선적하기 전에 미리 받았다면, 그럴 때는 그 받은 만큼은 계약 시점의 환율로 해요. 예.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따라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0,000 곱하기 선적일의 기준 환율 1250 이렇게 하면 1250만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eBay 넣고 중간에 영세율 구분 골라 주셔야 되는데 직수출은 1번 직접 수출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제품을 팔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하고 싶으면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입니다. 11월 20일 격리부의 업무용 도서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서령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했기 때문에요. 도서가 여러분 책, 면세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면세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면세 물건 사고 현금 영수증 받으면 62번 현면으로 입력합니다. 면세하고 관련돼서 증명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계산서 받았다면 53번 면세예요. 카드 전표 받았다면 58번 카면입니다. 자, 그리고 도서의 이름은 도서인쇄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전액 현금 지급했으니까 가장 빠른 분기에는 1번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30일입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를 주식회사 현우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러면 증빙을 찾았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 쪽으로 가셔가지고 52번 영세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어음을 발행한 거는요, 사온 물건이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 즉 원재료, 계정 과목 원재료이므로 지급어음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려면 3번 혼합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란에 1번 여하시고 회계 처리 3번 혼합하신 다음에 기본값 원재료 맞으니까 내부로 두시고 대변에 지급어 이렇게 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7일을 보겠습니다. 당사가 생산한 제품 원가 35만원, 시가 5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제된 금액임. 얘를 매출거래처 직원 결혼 선물용으로 사용하였다. 자, 이 문제는요, 간주 공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제품을 팔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판 걸로 간주해요. 이를 간주 공급이라고 하죠. 간주 공급의 네 가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내용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요. 간주 공급 시에 해당되는 사업상 증여는요, 징빙을 발행하지 않아요. 무징빙이죠. 우리 회사 물건을 매출거래처 직원 결혼선물용으로 준 거예요. 당사가 제품을 만들 때 관련되어 있는 그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 다 받았을 거예요. 그 공제를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이 물건 사다가 나중에 과세로 만들어서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사준 거, 그 공제해 준 거죠. 그래서 원래 제품 팔아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거래처 결혼 선물용으로 줘버렸잖아요, 직원. 공제해 주는 의미가 부가세를 납부하겠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해줬기 때문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공급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인데요. 부가세 납부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 잠깐 보면, 일단은 부가세는 시가로 납부해야 돼요. 실제 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원이 시가니까 부가세는 5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한테 준 거는요, 결혼 선물용으로 제품을 판 게 아니라 당사 창고에 있는 제품 완성된 거 35만원짜리 갖다 준 거니까요, 얘는 원가로 쓰셔야 되겠죠. 장부 정리하실 때. 즉 부가세는 시가로 내지만 우리 회사의 장부에서 사라진 거는 35만원짜리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35만원 쓰고, 그 다음에 차변의 접대비, 판관비 가서 금액을 합산해서 40만원 쓰게 되고요. 이 제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타계정으로 대체 처리가 돼야 돼요. 조교 8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주 공급 시에 무징빙 이 거래는 14번 건별로 입력해요. 14번 건별은 간주 공급 자료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입력하실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거는 건별, 카과, 현과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3번 혼합을 하시고, 하단에 제품 매출을 제품으로 바꿔주고 조교란에 8번을 넣어요. 그 금액은 35만원, 차변의 접대비 이렇게 40,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주 공급은 공급처 제시가 안 됐으니까요, 입력은 생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8월 3일 매출처 주식회사 네오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110만원이 회수 불능하여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는데 확인 결과 부도 시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8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손 처리할 때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가져다 써야 돼요. 80만원 있었다면 80만원 충당금에다 쓰고 나머지 차액 30만원만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자, 거래가 부가세 거래가 아니니까요. 일반전 법령에 가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수정을 할게요. 일단은 대손상각비 30만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충당금 더 쳐서 넣을 건데요. 밑에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 눌러서 보기 좋게 넣어도 됩니다. 전표 삽입 버튼은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누르시면 바로 위로 한 줄 삽입돼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가져다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12월 20일 업무용 승용차 모닝 100일량 1000cc인 경차임. 현금으로 구입. 구입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1195만원. 과세 유형을 불공제로 입력하였다. 1000cc 이하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죠. 승용차. 개소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가 부과되는 차에 대해서 부가세가 공제 안 돼요. 이거는 공제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불공으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부가세 거래니까요. 메인 매출 전 비밀에 가서 12월 20일 치시고 이 불공 54번 불공을 51번 과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예, 이것도 고쳐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승용차 이름은 차량 운반구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과세로 바꾸고 예. 자, 이렇게 하면 다 풀었습니다. 다음 거 보죠.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수동과 자동이 있는데요. 써보겠습니다. 1번 수동이죠. 외상매입금 이렇게 환율 나오니까 외화 평가라는 거예요. 2번에 임대료 수동이고 3번에 법인세 이거 자동이죠. 여러분 그 자동으로 하는 그 거래 5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말에 재고자산 정리하는 분계, 두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 네 번째 감가상각하는 분계, 다섯 번째 법인세.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해줘요. 자동과 수동이 있을 때 수동을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수동은요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총 3문제 중에서 2개는 수동이니까요 2문제 회계 처리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 외상매입금 계정 중에는 미국 ABC LTD의 외상매입금 300만원 미화 2,500달러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는 이런 내용이네요.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을 때 환율 이렇게 계산해 봐야 돼요. 그 환율과 결산 현재 환율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되면, 차이가 발생 안 되면 평가 안 하는데 차이가 발생하면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평가 대상이므로 300만원 나누기 2,500 이렇게 하시면
환율이 1200원 나와요. 외상으로 매입할 때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1150원으로 환율이 50원 떨어졌네요. 그리고 갚아야 될 달러는 2500달러고, 갚아야 될 입장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갚을 금액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돈을 말하는 거죠. 자국의 통화로 회계 처리하니까. 그래서 그만큼을 평가할 때 이익이 발생했다고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환율은 평가할 때 외화 환산이라는 말을 써요. 외화 평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외화 환산. 그래서 이익이 발생되면 외화 환산 이익을, 손해가 발생되면 외화 환산 손실을 씁니다. 계산해 보면 이거 12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갚아야 될 금액에서 12만 5천 원은 덜 갚아도 되는 것이므로 차변의 외상 매입금 치시고,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에다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채무임으로 거래처 넣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월 1일에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일시에 수령한 12개월분 임대료 5,040만원을 전액 임대료로 회계 처리했다. 영업의 수익으로. 자, 오랄 계산하시오. 자, 임대료를 전부 다 처리했다면 이 임대료 중에서 일부는 수정분기 하셔야 돼요. 즉, 이 임대료가 내년 5월 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5개월분 임대료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수익 처리했죠. 수익은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발생된 것만 회계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기분, 즉 경과가 안 된 차기분은 임대료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에서 빼기 위해서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수익의 발생 자리가 대변이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요, 계정과목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액은 계산해 볼게요. 이게 1년분이거든요. 1년분 중에서 내년 거 5개월분을 빼야 돼요. 내년 5월까지니까. 그래서 12분의 5로 하면 되죠. 그러면 올해 수익에서 빼야 될, 임대료에서 빼야 될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 올해 받았어도 내년에 수익 처리해야 되니까요. 올해 수익에서 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달로 계산하라고 한 건 이렇게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을 닫고, 자, 자동 해보겠습니다. 자동. 자, 자동은 결산 재무제표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 치시고, 저 법인세는 맨 밑에다 넣는 거예요. 맨 아래로 가요. 그 책을 봐주세요. 예. 미리 낸 법인세는 여기다 넣고요. 나머지 내년에 내야 될 거는 여기 추가 계상액에다 넣습니다. 자, 미리 낸 법인세 조회돼서 떴어요. 600만원. 지문하고 일치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쳐서 넣어줘야 돼요. 회계 처리를 위해서. 항상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는 자리는 결산 반영 금액 자리입니다. 여기다 600만원 넣으시고, 나머지 추가 계상액 란에다는 전체 법인세 항상 써주니까요. 그 1,000만원에서 미리 낸 거 뺀 나머지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그 금액은 400만원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상단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이렇게 나오면 창을 닫으시면 돼요.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6번은 장부조의 문제입니다. 1번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많고 적으냐 그러면요, 여기서 줘야 합니다.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자 월별로 조회하시면 돼요. 1월부터 6월 치시고 제품 매출을 계정 과목란에 입력해 줍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 제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금액이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은 달은 5월이죠. 그리고 그 금액은 2억 2,380만원.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에다 써놓고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4월 말 현재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은요, 거래처 원장에서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4월 말을 넣어주시고요. 계정 과목에 미지급금 치시고, 거래처는 전부 다 조회해야 되거든요. 거래처 전부 다 조회하실 때 첫 번째 거래처에는 첫 번째 거래처를, 두 번째 거래처에서는 마지막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프로그램에서는 엔터를 2번 치시면 돼요. 첫 번째 거래처 자리에서 엔터 치면 첫 번째 거래처가 들어가고요. 전체 거래처 중에서 두 번째 거래처 자리에서 엔터 치면 마지막 거래처가 들어갑니다. 자,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 그러니까 잔액을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거래처는 남해백화점입니다. 그 금액은 22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제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 삐에로 패션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지문에서 세금계산서 매수 물어보시면 여러분 부가가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수 물어볼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매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그 다음에 매입 쪽으로 바꾸고 이렇게요. 밑에 1월부터 3월을 이렇게 선택해줘요. 그리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치시고, 지문에 어떠한 말도 없으면 전체 데이터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삐에로 패션을 찾았어요. 이렇게. 그 매수는 13매, 공급가액은 2,175만원.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